반갑습니다. 제가 정년퇴임 하고 나서 작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제가 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에게 일거리를 줬지 않습니까? 정년퇴임을 하면 뭘 할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새로운 미션을 준 점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 번째죠. 주사파. 지금 태극기 세력을 제일 겁을 내는 게 현 정권이고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거 완전 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애국 세력, 애국당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이 주사파라다가 북한의 공산자익들이 승리하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극기 세력도 죽고 우리도 막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죽음이냐 자유냐 죽음이냐, 이 양단의 중간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분단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이 정권이 1차, 2차, 3차로 가면서 주사파 정권으로 아예 간판을 내세우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내로남불식으로 마구잡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정권이 등장하게 된 거는 길게는 70년 건국 이후부터, 말하자면 87 체제 이후에 소위 좌익들이 그동안에는 지하에 있다가 87 체제 6월 항쟁부터는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했으면은 선거를 했을 때 다른 보수 우익 정권이 등장했을 거라고 믿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오. 바로 그겁니다. 이 좌우익이 10년 동안 정권을 리터미치 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을 좀 잘못한 것이, 억지로 1년 좀 더 있어서 선거를 해도 제 생각에 이길 수 있거든요. 여건요. 계속 프로파간다 하면은. 근데 상당히 무리를 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리니까 태극기 세력이 결집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애국당이라는 이 대한애국당이라는 어떤 우익의 진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파라는 것이, 주사파 NL 내셔널 리버레이션 정치 세력인데, 주사파 주식사상파죠. 근데 이게 여로당의 후신으로 등장하고, 또 촛불 세력이라는 것이 2002년부터 그 다음에 2008년 그 다음에 2016년 해가지고 1, 2, 3로 이게 세력이 굉장히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공무원은 내가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수 집어넣으라고 권력을 주죠. 봉급도 주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 그건 정치적으로 죄가 됩니다. 경찰관이 도둑을 안 잡으면 뭐예요? 내가 깨끗한 걸로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의 적폐 세력을 놔두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정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적을 영구적으로 이것을 법안을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촛불 세력에 의해서 이 8대0 협박을 받아가지고 헌재가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쿠데타라는 것이 성공하면 혁명이 됩니다. 5.16이 쿠데타로 했지만 나중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박정희 소장이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정부라 해가지고 6개 중에서 5가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쿠데타가 혁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촛불 세력에 의해서 집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촛불 쿠데타가 일단은 촛불 혁명이 된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해가지고 아작이 될 때, 상당히 반발해가지고 아작이 될 때는, 길거리 쫓겨날 때는 이것이 다시 촛불 쿠데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좌익 중에서 아주 극좌가 주사파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됐냐 보다도 다른 세계사의 유래를 보면은 인구 비례에
4% 5% 이상이 좌익 그 공산주의 분자가 인구 총 인구 비례 4%라 그래요. 골수 좌익들이. 그것이 뭐냐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러시아 총 인구의 약 4.45%가 되는 사람들이 뒤집어가지고 공산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환 교수 같은 경우는 교수는 현대공은 88년 8월에 우익은 죽었는가? 제가 저 원광대학에 87년도에 갔다가 그 다음 해에 원광대 근처에 그 서점에 갔었는데 현대공은 책을 보니까 그게 우익이 죽었는가는 팜플렛이 도대체 부록이 있었는데 그걸 사서 제가 다 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익은 죽는다는 겁니다. 왜? 87 체제의 항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짐이 있는데 여러분 87 체제 주동자 중에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미 노무현이 등장하고 문재인이 자기가 주도했다는 걸 자랑 삼아 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저 인터넷 구글 보면은 이주천 띄우고 문재인의 운명을 딱 치면 음모방송하고 뉴스타운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연한 것을 지금 음모방송에 9만 회가 되어 있어요. 문재인의 정체가 2011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그걸 볼 때 그 책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이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돼야 될 뿐입니다. 그 책을 분석해보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청와대 권력까지 장악했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체제를 지금 체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풍요롭고 자유로워졌냐 하면은 자유민주 체제를 공격해가 부셔버릴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도 헌법이든지 언론에서 보장을 한없이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1차 대전 이후로 해가지고 1933년에 파시즘, 나치의 파시즘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견뎠는데 그 헌법은 세계사에서 인간의 국민의 개인적인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 것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헌법학자들 많은데 너도 나도 독일에 가서 바이마르 헌법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서 1차부터 2차, 3차 해가지고 87년 6월 체제를 해가지고 헌법이 지금 9번이나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헌법학자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인용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휘황찬란한 헌법을 가진 바이마르 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났죠. 히틀러에게 정권을 넘겼습니다. 히틀러는 나치스트를 동원해가지고 밤에는 여러분들 횃불, 이 촛불 아닙니다. 횃불로 시위를 겁박을 하고 낮에는 유대인들 상점을 깡패처럼 폭력을 쓰면서 협박을 하고 폭력과 횃불 이런 걸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을 배합을 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왜 이런 극자 극우 세력을 바이마르 공화국은 극자 공산당 세력은 스파르타쿠스 군단이라고 대표적인 독일의 그 극자 공산당 이건 해단시켰습니다. 근데 극우 정당인 파시스트 히틀러에 대해서 솜방망이 부드럽게 처벌한 거예요. 히틀러가 깜방에서 1년만 깜방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석기 지금 곧 나온다고 풀어달라고 지금 난리죠. 편파식도 하고. 근데 이 종신력 감옥에 있어야 될 히틀러가 1년 만에 풀려났는데 그 책에서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나이 투쟁, 마인 캠프, 나이 투쟁이라는 그 책을 발간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2011년 문재인 운명을 책을 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다. 누구도 그 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석하거나 따지지 않고 이번에 제가 청와대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요. 국가보안법 없애지 못한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천추의 항의라는 이야기가. 국가보안법이란 뭐예요? 간첩을 잡는 거 아닙니까? 형법은 간첩이 어떤 일을 저지르면 붙잡지만 사고치고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간첩이 사고치기 전에 붙잡아가는 게 국가보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쪽에서는 형법으로 충분하다는데, 아이, 이제 저 도둑이 그 보물 털고 나서 사람 죽이고 나서 그 사람 붙잡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 1987년 소위 6월 87 체제 속에서 이미 80년대에 주사파들이 대학가에서 대량 생산되었고, 또 영당호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이 앞으로 이 좌익을 이대로 이 방치하면 좌익은 죽는다 하는 것이 경고했던 것이 현대공은 88년 8월 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그 41% 정도 되죠. 문재인 후보를 찍은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익 동시 세력이 몇 프로, 유권자 인구 몇 프로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10% 이상이라는 점에 동의를 할 겁니다. 대충 보수하고 이 진보, 뭐 좌익 우익가의 투표 성향은 6대 4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대 4 정도, 보수가 6이고 투표 좌익 4에 나오면 하나의 전제 조건 있죠. 보수가 무조건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은 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분열하면. 6사죠. 6사니까 박근혜 대통령 투표가 48%였죠. 50% 같이 했는데, 그런 것이 벌써 우리나라의 그 좌익 인구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다. 좌익이 이렇게 뭐 몇십 퍼센트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적하면 됐다고 보고 있어요. 10% 넘어가면은 좌익은, 우익은 직업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좌익은 전문 대목군, 좌익은 직업 평론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당 100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우익으로 일했지만은 교수라는 직업이 있고, 우익운동가로 돌아다니는 부업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익운동가들은 부업으로 합니다. 근데 좌익은 20대부터 전업으로 그것을 투쟁으로 해가지고 어떤 당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 비례 10%만 넘으면은 지금 우리는 이미 적화는 이미 되었는데, 공산화 단계는 다단계 공산화는 1차, 2차, 3차, 3단계까지 가 있다.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트럼프라든가 미 의회라든가 60년대, 70년대 같으면 대한민국을 굉장히 와칭합니다. 이 사람들이 핵을 몰래 만들고 있지 않을까?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김대중을 갖다가 핍박을 해가지고 고문을 하거나 이거 민주주의에 해야 하는 독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이 김대중을 2번이나 살리고 핵무기를, 미국의 박정희 대통령 핵무기 비밀리에 개발하는 것을 끝까지 못하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셰일 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은 일거리도 있지만은 과거의 60년대, 70년대처럼 우리나라의 내정이 이것이 무슨 공산화가 다단계니 어쩌고저쩌고 주사파가 어떻게 나라를, 대한민국을 뭐 안보 경제를 망칠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가 소셜리즘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한 저항을 하니까 이 남미라는 것이 미국의 안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라든가 미 의회가 한국보다 더 중요한 게 남미예요. 남미 이 정치 상황인데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그 정계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돕는 사람을, 자기를 돕는 사람을 돕는다 하듯이 우리가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입에서 무슨 떡국을 주든지 북한 폭격을 하든지 기다리고 있다거나 막연하게 무슨 토요일 집회 때 성경기만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미 의회라든가 트럼프가 이 주사파 정권 이거 한번 상당히 이거 대한민국 공산화 시키는데 심각한데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양대 축은 교육과 언론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공화국에 맞는 시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여론 조성이 되면서 그 여론에 따라서
국회에서 그 여론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5.18도 김진태라든가 이 3인방을 호되게 칠라 했던 이유도 뭡니까? 5.18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여론이라는 그 대세 아래 그 정치가들이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여론을 무서워하니까 자한당이 그런 수를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징계하겠단 말이다.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중요하다는 게. 그 여론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인데 교육은 한번 보십시오. 정규적 역량이 크죠? 언론 노조는 민노총의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언제까지 30년 87 체제 6월 항쟁 9차 헌법 때부터 계속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재헌헌법부터 해가지고 9차까지 많은 헌법을 개정했는데 외국과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꾸 전문을 건드려요. 전문을. 이 전문에 5.18 정신도 자꾸 해가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조항을 조금씩 고치지 헌법 전문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이런 새로운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려면 헌법 전문을 바꿔버리는 거죠. 헌법 전문을 바꾸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하는 것이고 이미 그러면 이 예술 문학에서 좌익 세력이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데 왜 좌익 세력이 이 출판계라든가 영화계라든가 이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방송의 드라마라든가 작가라든가 뭐 이런 방송 이걸 장악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5.18라든가 4.19 이런 거 유혈 폭동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사회주의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뇌를 어떻습니까? 뇌에 스며들면 되죠. 내수가. 교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정책은 아름답다. 북한 김정은은 괜찮은 젠틀맨이다. 이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면 어찌 됩니까? 폭력을 쓸 필요가 없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참을 수가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이 문화예술계 좌익 헤게모니의 주도권의 중요성은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라 하는 것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 소위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에서 이런 제3세계의 공산화 이론을 나오게 됩니다. 자, 80년 5.18 18일 날 이 김대중 제야 세력하고 5.18 운동권 세력들이 전부 다 구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1년에 한 번 더 풀어주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 있었어요. 미국 압력이. 김대중을 풀어줘라. 뭐 이걸 풀어줘라. 민주화하라. 김대중을 풀어줘라. 핵무기 만들지 마라. 그 대신 전두환 네가 와라. 이런 딜이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82년 12월 24일에 전 감옥소에 있는 5.18 운동권 세력을 전두환 정부가 풀어줍니다. 자의 화해하자 이야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 풀어주면 화해가 되겠지 해서 다 풀어줬는데 대학에서는 이미 주사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5.18 운동권 세력과 대학의 주사파들은 이 수뇌부들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로운 유토피아식 국가로 만들려고 민주화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에 85년도에 이 K대학의 어느 교수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이 주사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을 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여러분 무솔리니한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 책을 읽는다든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옥중수고에서 왜 러시아 볼셰비키는 공산혁명이 성공했고 이탈리아는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이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발견한 것이 이탈리아라든가 이 프랑스라든가 이런 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소위 자본주의 방벽, 문화의 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문화의 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60, 70년대 영도딸이 어떤 좌익이다 뺄개 자식이다 하면은 그 사람 인정 안 하고 이 상대를 안 해주죠. 그게 문화의 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몸속에
내가 이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암세포가 등장하면 바로 여기서 이 치는 게 백혈구 아닙니까? 백혈구가 암세포를 그때그때 잡아 먹어야 되는데 암세포가 들어가도 백혈구가 암세포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걸 개발한 것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러면 백혈구의 힘을 약화시키면 암세포가 뇌소라든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이것이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6.25 전쟁이라는 것이 김일성이가 우리 사회에 방공주의라는 백혈구라는 방병을 만들어버린 거니까 방공노선 이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백혈구를 약화시키는 게 뭐예요? 진지를 구축해서 각 부처의 진지를 구축해서 백혈구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을 방공노선을 허물어뜨리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 기무사 이런 공안, 경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개미군단처럼 물고 뜯으면서 백혈구의 그 활동을 무력화시킨다면 자유민주 체제는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위기라 그러는데 암 3기라고 보면 됩니다. 암 3기라는 것은 배를 째도 거기에 암세포가 있으면 다시 뚜껑 닫아야 되죠. 한두 번 수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법부의 작용화, 검사, 그 다음에 교육계, 정교조, 그럼 노동계, 민노총, 그 다음에 역사학계 작용화, 어디 술을 쓸 수 없는 지경이다. 이래요. 그러면 암 3기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태극기혁명입니다. 태극기혁명으로 뒤집지 않으면 현재 이 암 3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 이래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 진지에 들어가서 문화 권력을 장악하면서 백혈구 역할하는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정통 마르크시즘과 다릅니다. 즉 정통 마르크시즘은 하부구조 경제가 상부구조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문화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람시는 제3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가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부구조 교육, 법, 예술, 문화가 그 상부구조입니다. 하부구조 경제를 규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3세계의 공산화 전략 전술의 이론을 개발한 겁니다. 주사파들이 이 이론을 보고 이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작용화 공산주의화 할 수 있는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대로 하면은 된다. 이야기야. 그게 80년 중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0년이 흘렀죠.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이 가장 충실히 적용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 태백산맥, 웰컴 동막골, 운천수, 화려한 휴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은 경찰이라든가 공권력이라든가 군대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이 우리나라의 공안, 국군 이것이 없어지면 이거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가끔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람시 이론에 대한 대항 이론을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애국당을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교보문고에서 몇 번 연설하다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봤는데 항상 그랬어요. 저쪽 서울역에서는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당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이 진지입니다. 우익에 이 애국당이라는 것은 진지에 말하자면 그람시 패배한 보수 우익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진지제를 구축한 겁니다. 그러면 87체제 구차헌법에서 가장 이 헌법으로 보호를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노조공화국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 집회에서 헌법에 이미 제대해가지고 24 군데를 국민들을 보호를 하는데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이 엄청나요. 24개 중에 반이나 돼요. 무슨 그렇게 노조 보호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기본.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납세 의무 알죠?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남자들, 병력 군대 가는 거. 두 가지만 헌법에 적시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다른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 없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법조항에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군대 병력이 문제니까
열심히 출산을 해서 국가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겠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없어요. 당연한 것인데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신자들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 독신자고 결혼을 안 하는 고소득층 여성들은 중과세를 때려요. 왜? 당신은 병력을 소홀히하고 출산의 의무를 소홀히하니까 그 대신 돈을 더 내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는 남녀 간의 성의 대결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군 복무하는 남자들 불만이 굉장합니다. 판검사 여자들은 다 뺏기고 어쩌고 헌법을 누가 넣자는 말도 있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애국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호하는 것이 정당원입니다. 노조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정당. 우리가 여기서 아무 떠들고 이래도 말 오늘부터 내가 야 이거 좀 대한민국이 좀 이거 막 정권 퇴진하라 이래도 붙잡고 하지 않는 게 정당 보호법에 표현의 자유가 이게 보장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이 헌법에 보장된 것을 최대한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나간 이야기를 뭐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1차, 2차, 3차의 좌익 정권이 들어서는 거 보면은 일루에 가고 일루에 번트를 해가지고 노무현은 죽고 좌익들을 2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저 3루타를 치고 이거 거의 야구 1, 2루, 3루 똑같습니다. 그런데 홈스틸 4번 타자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 점수가 들어가면 어찌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문제 점수 넣는 놈이 이기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가느냐. 3루에 있는 문재인 3루타가 번트만 되면 홈스틸 하면 1점 들어가면 게임 1대0 끝이다 이야기예요. 그 1대 끝이라는 것이 공산화입니다. 자, 10차 개헌헌법을 하려고 했는데 헌법 전문이든 이것저것 해가지고 교과서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헌법거서 개혁위원회에서 그 당신들 왜 저 자유를 빼려고 하느냐고 이제 학자들이 위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했다. 말이 안 되죠. 북한이 자유가 없으니까 남북 연방제라면 남쪽에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 중산층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그 중산층 호주머니를 터는 건데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이 아니에요. 박근혜 당 지지 세력이죠. 보수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대기업체하고 중산층 이상의 좀 부자틱한 중산층 이상은 이 호주머니를 한두 방 쳐서 철석하게 해도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아니니까 이건 괜찮다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못 살아야 뭡니까? 남북 연방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베네수엘라. 그럼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유가로 해가지고 국유화하면서 유가가 굉장히 올라왔는데 차베스가 이걸 국유화 시키면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노조라든가 공무원들을 월급을 엄청 뿌리면서 파퓰리즘 그걸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이 베네수엘라 기름을 안 사고 기름값이 땅바닥 치면서 경제가 어렵게 됐죠.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가 이거를 먹을 이유가 없죠.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도 못 살고 니도 거지 나도 거지면 그 곁들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단 국가에서 경제라든가 우리나라는 경제 폭망 안보가 뚫리고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먹이가 된다 이야기예요. 분단 국가의 서름이에요 이게.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망해도 그 나라를 이 다른 나라들 미국이 그 나라를 아가리에 삼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 핵이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이래 가지고 대치상수에서 모든 방벽을 전차 방어벽이라든가 지뢰라든가 지피라든가 다 뚫고 놨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의 고립이 일본하고 미국으로부터 고립이 차단되면 이것은 베트남처럼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세라는 것이 73년 파리 협정에서 거기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체결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승제가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화협정 속에서 결국은 그 미군이 물러가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이 물러가는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을 불러요. 평화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부른다 이게. 그 73년
봄에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비슷한데 지금 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선. 그 전에 뭘 따야 됩니까? 재선 전에 노벨 피스 프라이스라는 거 알죠? 김대중이 좋아하고 키신저가 그걸 따먹고 대한민국을 일본에 갖다 바친 시어더 루즈벨트라는 인물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은요, 이게 전쟁을 부른 이게 전쟁 상이지 이게 단순하게 평화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이 트럼프가 거기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안보의 위기를 느껴야 되고, 그러면 이 주사파들이 득세하는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회는 오랫동안 그 지식인 쪽에서 양날개론이 등장합니다. 새는 좌익과 우익이 있어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좌익 우익이 나는 거는 여기서 새 그 내수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그러면 그래서 사회도 좌익과 우익이 상호 견제 비판에 발전한다. 그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익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수정 발전시키겠다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좌익과 주사파들 극자들은 헌법 정신을 아예 무시하고 자유민주 체제보다 더 나은 괴상한 유토피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에서 헌법 정신도 위배하고 같이 이런 내수에서 감독의 말 지시대로 가는 건 아니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저 감독이 축구가 레프트 라이팅 해가지고 코치하라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생각하는 것이 이거 기독교인들인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들이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나라는 어려질 수밖에 없다. 그 기독교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쪽에서 북한에 얼마나 왔다 가서 돈 갖다 줬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의 요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라. 여기 큰 착각이 있는 것이 자기 이제 행동을 변명하는 것인데, 사적 감정과 공적 분노를 혼용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케사르 것을 케사르에 돌아주라고 했어요. 그 병력이라든가 납세 의무를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국가에 대한 원수, 국가의 적폐 세력, 이것은 성경책에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관용적이죠. 여기서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있고 해서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또 선거민주주의, 선거가 자주 계속되니까 결국 이제 이 지방에서 좌익들이 주사파들이 금거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하는 점. 또 87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런 저 자유민주 체제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사회주의가 뭐냐 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그 전까지는, 전두환 정권까지는 국가가 해줬습니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비루토스, 미덕이 뭐냐,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교육이 저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공산주의가 뭔가 비판하고.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것은 국가의 어용교수다, 어용윤리다 해서 윤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과목을 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가 우수한지, 이걸 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시장 질서가, 시장 경제가 왜 좋은 것인지, 공산주의는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이 부재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재 속에서 30년이 흐르니까 투표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어떤 후보가 공산주의자로 오히려 어떤 의혹의 소문이 났는데, 어떤 젊은 세대는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니까 백인과는 내하고는 관계없다. 나를 행복하게만 해주면 된다. 강남에서 주식을 올리고 그 땅값만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한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더 줄 사람이면 나는 오케이. 이 정권이 누가 찍은 겁니까? 우리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데올로기는 묻지 말아야, 묻지 마. 근데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 30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이런 교육 체제가 부재가 되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그 이념 교육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럼 이거 누가 교육시킬 거냐, 이게. 그래서 억지로 지금 조 대표님하고 해가지고 다음 교육이라도 시켜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입니다. 자,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왕정을 빼고 모든 정치 세력은 뭐냐니까 나는 민주주의자다 그럽니다.
5.18 운동권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민주주의 맞죠?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저 민주주의 종류를 보니까 9개나 10개가 됩니다. 지금은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저 사람, 저 새끼 뭐 민주주의라 하면 이거 이제 분별이 생기죠. 이거 인민민주주의나 민주민주주의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아니다, 이게 분별이 생기는데 80년대, 90년대는 많은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 세력이다, 민주주의다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착각을 했고 그것을 언론이 그렇게 조장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저 기억납니다. 임종석이가 전대협으로 해가지고 이제 튀어가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MBC 같아요. 근데 쫙 돌아다니는데 시간방송을 1시간 이상 하는데 그 언론에 비친 임종석 전대협 의장은 민주화 세력이에요. 언론에 비친 임종석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영웅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언론이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 그때 뭐 군부 독재 타도 이렇게 그런 구호 속에서 김일성이가 이 남한의 좌익들에게 두 가지 작전을 줍니다. 하나는 당신들의 모습을 위장하기 위해서 용어를 좋은 용어를 써놔야 해. 좋은 용어, 아름다운 용어를 써놔야 해. 당신들을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을 해라. 좌익들을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을 하라. 그 다음에 남한 좌익들에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전쟁을 일으켜라. 역사전쟁. 87년 이후에 권력자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세력들은 정통성이 없다. 또 독재자다. 처벌해라. 역사전쟁을 일으켜라. 그리고 김일성을 침공하는 독재사상으로 무장을 하라. 지시를 내렸죠. 그 역사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 이 교과서 논쟁이라든가 자기 나라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분단국가에서. 이것이 결국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언론의 좌익들, 주사파들 포함해서 종북 세력을 포함해서 왜 북한을 저렇게 감싸고 도느냐? 이제 문재인 씨도 저 권력을 잡은 이유는 김정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 적지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저렇게 하느냐? 그 사람의 심장에 돌아가서 생각해. 그 뭐냐면 남북한 간의 좌익은 링크가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서독이 동독을 통일했을 때 동독에 있는 슈타치 문서, 비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건을 미 CIA가 공개를 합니다. 그걸 콜 수상에 넘겨가지고 서독에서 압력하는 그 단체망을 타진하는 것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날 주사파와 북한 김정은은 막 공동문명체다.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소위 나중에 이제 정권을 교체를 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성 언론을 어떻게 불가능할 것인가. 그 여론 형성되거든요. 이 유튜브 갖고는 안 돼요. 법을 통해서, 법조문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노동운동이 분리시켜야 됩니다. 왜 민노총이 산하에 사립대 대학교에 교직원까지 장악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임원 해가지고 그래서 재벌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노조행동 그거 법원 국회의원들 책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자면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 이 주사파의 이데올로기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이 대한민국 체제를 헌법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 위반이고 위헌이에요. 이런 정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자기가 대놓고 그걸 운동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이거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민권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아무리 정권을 잡아도 앞으로 태극기 집회를 잡든지 뭘 잡아도 이런 주사파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고 다른 유토피아를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공민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정권은 가짜뉴스도 이래가지고 또 뒤집어집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